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지금 장마 전선에다가 태풍 하구핏이 남긴 강한 비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우선 레이더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강한 비구름은 지금 주로 강원도와 중부 내륙 그리고 호남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남서쪽 해상에서도 계속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에는 장수 지역에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임실과 원주 지역에도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의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해진 뒤에 지금 장마 전선과 합쳐진 상태입니다. 저기압의 중심부는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을 지난 뒤에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비구름도 동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오늘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요. 오늘 오후까지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 이후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주로 강원도와 남부지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 1시간에 최고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중부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비가 이어지고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역시 이 홍수에 대한 긴장이 제일 높은 곳은 아무래도 임진강 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밤새 많은 비에다가 방류된 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임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점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에 있는 연천 군남댐입니다. 현재 수위를 보면 39m 넘어섰습니다.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상류 지점으로는 수위가 아침 상황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지금 하류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조대를 지나면서 서해안에 밀물이 밀려왔고요. 하천에 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임진강 비룡대교도 수위가 전 시간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홍수 경보 기준을 불과 2m 정도 넘어서면서 대홍수 경보 기준인 13.6m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최대 수위는 11.7m였습니다. 범람이 우려되는 파주시 문산읍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임진강 통일대교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 시간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아졌고요. 지금 수위는 9.28m입니다. 홍수 경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임진강 유역 대부분이 과거 최대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은 사랑교 지점인데요. 이 지역도 전 시간보다 수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8.89m 기록하고 있는데요.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지금 경기권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에서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하는 정오 무렵에 정체된 물길이 조금씩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고지대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 지점의 현장 카메라 영상들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방금 보셨듯이 물이 크게 불어난 곳은 임진강과 한강유역입니다. 새벽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임진강 물길을 따라서 연천과 파주 지역 그리고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도 지천까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과 비바람의 위험 지역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강 지천인 왕숙천 상황입니다. 물이 크게 불어났고요. 진광교 지점으로 홍수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도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성천 지점 역시 수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군문교 지점인데요. 지금 계속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거센 물살에 물길이 지금 흙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고요. 강한 비바람에
화면도 부옇게 보일 정도입니다. 비바람이 강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진항 지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고 호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 계속된 비에 북한의 방류 그리고 태풍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임진강 수위가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범람 위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이어서 군남댐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찬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이곳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임진강은 북한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연천을 지나 파주까지 이어집니다. 연천군에선 현재 10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밤 동안에 1200명 넘게 있던 주민 일부가 출근해 대피소 인원은 현재 줄었습니다. 대피 대상은 연천군 군남면, 백학면, 왕직면, 미산면, 중면, 장남면 등 6개 면에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대피소는 현재 2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백학중학교, 왕상초등학교, 진파나루 연수원, 중면사무소, 원당리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수위가 더 오르는가에 따라 대피 지역과 주민들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군남댐의 수위는 거의 한계 상황에 가깝게 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군남댐에선 지금도 거세게 황토색 강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댐의 모든 수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임진강 수위는 한마디로 최고로 높아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남댐은 어제부터 40m 수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가 이 정도까지 높아진 것은 처음이라는 군남댐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벽 5시부터는 수위가 조금씩 낮아져 현재는 38.5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댐 관계자는 물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라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곳에 비가 잦아들더라도 북한에서 방류량을 늘릴 경우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상류인 경기도 연천 군남댐 앞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북한은 며칠째 수시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면서 임진강 수위가 더 급격하게 오른 건데요. 통일외교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북한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영 기자, 황강댐에서 흘려보낸 물, 제일 먼저 우리 필승교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 황강댐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오전 9시 30분 현재 10.46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필승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시쯤 13.12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7년 지어진 북한의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거리 임진강 상류에 있는데요.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 정도입니다. 북한도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은 황강댐 수문을 최근 여러 차례 개방했습니다. 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6시간 만에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에 도달합니다. 이 북한의 황강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2010년 건설한 것이 군남댐인데요. 이 필승교에서 군남댐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이 군남댐도 방류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진강 하류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한탄강이 지나는 철원군 인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북한의 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북한에도 현재 20일 가까이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곳곳에 며칠째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강원도 금강군의 전경을 보면 도로가 침수돼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있고 이 차들은 바퀴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도로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창지인 황해도의 강우량이 집중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남측과 가까운 댐에서
추가 방류를 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환강댐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측의 일방적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경기 북부 상황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한강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이죠. 팔당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준혁 기자 나오십시오. 자,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새벽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팔당댐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현재 수문 15개 중에서 12개를 개방해 1초에 18,0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전인 9시를 기해 방류량을 다시 1,000톤 정도 늘렸고 수문도 2개 추가로 개방됐습니다. 앞서 새벽 2시 40분쯤 취수를 위해 방류량을 초당 1,000톤가량 줄인 뒤로 새벽 5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5,000톤가량 늘어난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강 상류와 팔당댐 인근에 많은 비가 왔고 경기도 광주 지역 지류의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수문이 3개가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방류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지금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초당 17,000톤 정도입니다.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아 팔당댐의 현재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1m 남짓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상류에 내린 집중호우가 한동안 이곳 팔당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입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한수원 측은 밝혔습니다. 팔당댐의 방류량도 한동안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방류량으로는 팔당댐에서 나간 물이 한강에 도착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강 수위도 더 오를 걸로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번에는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강 홍수통제소로 가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오늘 홍수특보가 새로 내려진 곳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부 지역에 비가 계속되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탄천과 경안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강남구 대곡교와 경기도 광주 경안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서서히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특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광교, 포천 영평교, 파주 비룡대교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경보는 하천 수위가 70% 찼을 때 발령하는데요.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 정도 여유를 두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홍수경보 상황을 알아봤고 주의보가 내려진 곳들도 많이 있죠? 네, 홍수주의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충북 계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 연천군 사랑교에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이런 홍수특보를 한강 수계 19개 지점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이외 지역에서도 항상 수위를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수계 댐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강 수계에는 한강 중심부 수위에 영향을 주는 7개 주요 댐이 있는데요.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강 수계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이 있고 남한강 수계엔 충주댐, 그리고 두 강이 만나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에 팔당댐이 위치합니다. 지금 강원 지역에 내린 비 때문에 북한강 수계 댐들이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점별로는 춘천댐이 1초당 약 5,300톤, 의암댐과 청평댐이 각각 초당 11,000톤씩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내보낸 물이 도달하면서 방류량이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자, 북한에 내리는 비도 지금 우리 접경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파주, 연천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에 있는 복례호의 수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류인 금남댐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기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어제 저녁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상황 점검회의도 열렸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한강 수계 댐들의 방류량이 계속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추가 도로 침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현장에 오승목 기자 나오십시오. 자, 오 기자, 새벽부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뒤로 잠기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중이고 10시가 지났지만 아직 출근길 차량도 도로에 많습니다. 밤새 계속된 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서 한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에 가득 찬 흙탕물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마다 표지판과 나무가 어느 정도 보이는가를 두고 수위를 시감했는데 지금 보면 윗부분까지 거의 물이 들어차 표지판 자체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10m를 넘긴 지 2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소양강댐과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늘면서 수위는 오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과 한강 공원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도림천,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출입 금지입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대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전 5시 50분 탄천 대곡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탄천 수위 역시 홍수 기준 수위가 되면서 인근 강남구, 송파구 주민들은 가급적 주변을 지나시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잠수교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렇게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나가 있죠. 자, 서울시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 탄천 쪽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곳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된 모습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상황판에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의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물 양이 많이 늘었고요. 유속도 한층 거세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에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탄천 수위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 홍수위의 70% 수준까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홍수 경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아서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서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면서 배수를 요청하는 신고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소방서에 신고해서 양수기를 지원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하천은 호우특보와 함께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시내 하천은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면서 수위와 상관없이 하천변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 통제되는 구간들도 오늘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강 수위가 불어나면서 한강과 주요 하천 주변에 있는 도로들의 통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오늘 오전 3시 50분부터 수위가 상승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3시 10분부터는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고요.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도 오전 2시 20분부터 양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동작대교부터 염창나들목 구간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수교와 여의상류 하류나들목, 개화 육관문도 현재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들길과 노량진 수산시장 구간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와 기상 상태에 따라서 교통 통제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동하기 전에는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KBS가 지난 5년에 걸친 집중호우 사망 사례들을 분석해봤는데요.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60mm의 갑작스런 폭우. 도림천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은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물이 한 절반 넘게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처음 봤어요. 도림천에선 지난해 9월에도 8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사망사고 62건을 분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 급류 사고로 인한 게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휴가철에는 계곡에서 급속하게 유량이 늘어나는 돌발 홍수에 의해 야영장이나 계곡 물놀이를 하다가 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급류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비는 과거의 경험하고는 좀 다르게 오는 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았던 건 매몰 사고였습니다. 모두 13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이 이번 집중호우 때 숨졌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예년보다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쨍쨍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중적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비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산사태가 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올해가 특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빗길 운전과 차량 침수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폭우에도 무리한 작업으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홍수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넘겨야 할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전국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그래도 임진강, 한탄강 이쪽이 제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곳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그 한강 북쪽 휴전선 근처에 지금 상당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금 임진강이라는 우리 한강 하구로 모이는 물길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길들이 지금 만나는 지점들이 결국은 수도권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강 상류인 임진강 지역에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고 경보 수준을 넘어가는 지금 위험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재 수위가 이대로 계속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라면 상당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의 댐들은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보 수준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주 심각한 위기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정도 심각한 상황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약자분들이나 또 그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정부 지시에 따라서 대피 장소에서 좀 대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그곳에서 방송을 잘 주시하시면서 네. 또 대피 경보가 내리면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임진강 물이 이 정도로 늘게 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방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누적된 비, 또 태풍의 영향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비구름 등등 여러 요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홍수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특성하고 임진강 특성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 산악적이 많다라는 지형적인 네. 특성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접경 지역이라는 그런 정보 단절의 그 한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임진강 북측하고 남측하고 아주 기록적인 홍수가 또 동시에 발생을 했다는 양쪽에 다 그렇게 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한 서너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겪었던 홍수들보다는 2배, 3배 큰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자꾸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미 2009년도였나요? 그때 연천 주민들 여러분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어떻게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거는 상당히 무엇과도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보 단절의 한계를 예상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그 무단 방류 때와 이번과의 조금 차이점을 보면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북한 측하고 저희 측하고 양쪽에 아주 큰 홍수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측에서도 그 댐이 상당히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 방류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미리 통보를 해줘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예, 좀 맞습니다. 벌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오면은 뭐 미리 안다고 해서 홍수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피할 시간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통보를 해주셨다라면 북한 측에서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강댐의 물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군남댐. 군남댐, 예. 이 군남댐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강댐에서 군남댐까지가 한 40여 킬로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정도에서 이제 홍수 때 물이 도달하는 시간은 보통 한 2시간 남짓 정도. 그러니까 2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모른다라면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임진강이 이게 공유 하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근본 대책을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하천이라는 것이 양쪽 그 영역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만 잘 관리를 하거나 물을 잘 담아둔다고 해서 홍수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공조할 수 있는 대책을 항구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지금 뭐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더 내릴 거라고 예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추가 방류도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류량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 측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 스스로 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대피 네.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파주 연천 쪽에 대피령은 선제적으로 잘 내려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한강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충주댐도 방류를 해왔고 소양강댐도 또 새로 방류를 했고 결국 흘러 한강으로 다 모이면은 서울의 한강변도 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충주댐 쪽만 저희가 방류를 했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이제 북한강 쪽에 있는 소양강이 방류를 시작을 네. 했습니다. 결국 그 북한강이라는 강하고 남한강이라는 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쪽에서만 들어오던 물이 양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서울의 홍수 위험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요. 거기에 가중해서 만약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쪽 상류나 가장 또 심각한 부분들은 수도권에 폭우가 더 쏟아지게 된다라면 네. 그 물들과 함께 비가 섞여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낄 때는 지금 수도권에는 큰 비가 안 왔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가 사는 위쪽 지역에서 많은 물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물들이 많이 내려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의 치수 대책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어느 정도 방비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수 대책을 상당히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주 대규모 하천, 범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해오셨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청 예보를 보면은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한 일주일까지, 최장 일주일까지 더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대피 지역 이런 곳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시민분들도 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관에서도 좀 미리미리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정부 관에서는 지금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야로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저희가 지적하듯이 스스로 목숨을 지킨다라는 그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은 아직 개인적으로 도달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큰 위험으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시나 방송에 잘 따라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홍수 조절은 결국 댐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의 종합적인 이 댐 관리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댐 관리가 잘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댐에 의한 그 홍수 조절이나 그다음에 용수 공급의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댐 관리에 있어서 아주 잘 대응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댐들이 상당히 지금 용량이 크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홍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자연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과거에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2, 3주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댐 상류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날에 보면은 꼭 이 물 구경 하시겠다고 뚝이나 제방 쪽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물이 넘쳐서 내가 쓸려가지 않더라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지금 비에 토양이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것이 붕괴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미끄러져서 떠내려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래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해서 구경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휴가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가에 계시죠. 하천 네. 주변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 추가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실내나 조금 안전한 지역에서 대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황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저희 재난방송센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자, 김 기자, 현재 비바람 어디에서 강하게 일고 있나요? 네, 현재 비가 오는 지역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이 휘몰아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강원도와 중부 내륙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서쪽 해상에서도 강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륙 곳곳으로도 비구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1시간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장수 지역에 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광주와 순천 등지에서도 15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비구름의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자세히 볼까요? 중국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지금 장마전선과 합쳐진 상태입니다. 저기압의 중심부는 지금 중북부 지역을 지난 뒤에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비구름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최대 풍속 조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오늘 오후까지 조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 이후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주로 강원도와 남부지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1시간에 최고 50mm 안팎의 폭우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칠 걸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자, 침수 가능성 있는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홍수 위험은 경기 북부 쪽이 아무래도 지금 제일 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방류된 물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진강 유역은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점별로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임진강 유역에 있는 연천 군남댐 지점입니다. 현재 수위 보면 38.45m로 계속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상류 지점으로는 수위가 아침 상황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지금은 하루로 갈수록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시간 만조를 지나면서 서해안에 밀물이 밀려왔고요. 하천에 물이 아직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비룡대교 지점 같은 경우에도 수위는 홍수 경보 기준을 이미 2m가량 넘어섰습니다. 대홍수 경보 기준인 13.6m를 지금 불과 0.3m 남겨두고 있습니다. 범람이 우려되는 파주시 문산읍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있는 통일대교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도 수위가 높아져서 현재 수위 9.17m로 홍수 경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임진강 유역 지금 대부분이 과거 최대 수위보다 높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교 지점인데요. 지금 현재 수위 8.7m입니다.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경기권뿐 아니라 철원군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물이 빠지는 정오 무렵이 지나면 정체된 물길이 조금씩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는 고지대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장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방금 보셨듯이 지금 물이 크게 불어난 곳을 보면 임진강과 한강 유역입니다. 새벽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인데요. 지금 임진강 물길을 따라서 연천이나 파주 지역, 그리고 또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 한강 유역으로도 지천까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과 비바람 위험 지역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강 지천인 왕숙천,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진광교 지점으로는 지금 홍수 경보 내려져 있고요.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안성천 살펴볼까요? 네, 안성천 유역도 많은 비에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군문교 지점으로 지금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거센 물살이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흙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고요. 강한 비바람에 화면이 부옇게 보일 정도입니다. 바람이 좀 강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 오늘 오전 한때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 신진항 지점을 살펴보면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탄강의 지류가 범람하면서 마을들이 완전히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한 곳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영준 기자, 아직도 마을이 완전히 침수됐습니까? 근데 화면으로 볼 땐 물이 많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 차올랐던 물이 다 빠지고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 주민들은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 복구와 정리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80가구에 13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들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 오덕초등학교로 대피했고 70여 명 정도는 가까운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제 오후 이 범람 당시 마을에 있던 주민 30여 명은 고립됐다가 보트로 주민 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20여 명은 마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가축 관리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마을 주변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 뚝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철원에선 3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침수 지역은 기마읍 생창리와 갈마읍 정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3곳입니다. 갈마읍 동막리도 일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불어난 물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지금 한탄강에 지류가 넘쳐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지류보다 훨씬 더 큰 한탄강 본류 쪽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탄강 본류의 수위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위가 뚝 제방까지 차올랐고 물 색깔도 흙탕물로 변해 있습니다. 한탄강의 수위 상승으로 현재 철원에는 5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군부대도 대피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어제를 기준으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강원도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300건을 넘습니다. 산간도로 곳곳은 낙석이나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철원뿐 아니라 파주, 연천 지역 주민들도 지금 많이 대피해 있는데요.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파주시 저지대 지역에 긴박한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어 저지대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내려진 갑작스러운 대피령. 주민들은 분주히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줌마! 아니 전화 받아, 이거 전화. 대피하셨나?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가게 주인도 시장 상인도 부랴부랴 짐을 싸 대피할 채비를 마칩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파주 문산읍과 적성면, 파평면의 저지대 지역으로 모두 임진강의 본류 또는 지류와 맞닿은 곳입니다. 인근 학교와 교회 등에 차려진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 과거 임진강이 범람해 수해 피해를 겪었던 지역인 만큼 더욱 걱정이 큽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올 또 속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막 그때 놀란 게 지금도 놀래가지고. 파주보다 좀 더 북쪽 임진강 상류에 있는 연천군 역시 어제 저녁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에 진입은 안 되고 그냥 뭐 집사람이 그저 통장 있는 거 2개만 갖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동네 못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 연천에서는 백학면과 군남면, 미산면, 중면, 왕직면, 장남면 6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역시 모두 임진강 인근 저지대 지역입니다. 임진강의 범람 가능성을 가늠하는 비룡대교의 수위는 새벽에 대홍수 경보 단계인 심각 수준에 육박했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대피 대상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어제 오늘도 저희 KBS에는 비 피해 상황을 담은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 마을과 논밭들이 잠긴 모습들을 시민분들께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조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건물 한 동만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아 이곳이 캠핑장이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봇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작물도 보이는데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논밭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을 주민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길이 끊기면서 자동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가량 물에 잠긴 축사. 축사 안에는 소 한 마리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차오른 물에 소들은 미처 대피조차 못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컨테이너를 한 남성이 지켜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컨테이너. 얼마나 강한 물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예, 이번 장마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된 토사 유실 사고도 많았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 성용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진입로가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고추밭은 절반 넘게 산에서 쏟아진 흙에 묻혀 있습니다. 뒷산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 일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옹벽 아래는 무허가로 개발된 뒤 2년 넘게 방치됐던 곳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변에 이제 난개발해놓은 상태에서 흙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허가를 받고 준공된 태양광 시설도 산기슭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태양광 시설을 떠받치던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빗물과 함께 쏟아진 토사가 젖소 목장을 덮쳤습니다. 관련 법규를 지켜 축대와 옹벽을 쌓았지만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허가 내서 다 감리받아서 한 공사니까 나야 믿고 여태 있었지. 관할기관에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산사태 위험을 키웁니다. 이곳은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존유치라든지 부화유치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대상지로 그렇게 관리를 했던 데였어요. 지난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밤사이에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충청과 경기 지역 일부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기자,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더 늘었군요. 네, 말씀대로 밤사이에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차량에 탄 채 강물에 휩쓸렸던 50대 남성인데요. 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11명이고 부상자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이재민은 현재 990여 세대 1,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880여 명은 아직 임시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우려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도 4,9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경기와 강원입니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1,400여 채와 축사나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 도로와 교량 1,0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도 8,000여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오늘 중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어제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충주와 제천, 경기 이천 등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선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재난지원금 지원, 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우려가 아주 높은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까요?
네, 중대본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서 저지대 주민과 행락객들이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할 곳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불필요하게 외출하시면 안 되겠고요. 야외 작업도 금물입니다. 특히 여러 날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탈면이나 절개지 부근에 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사장이나 농촌의 논둑도 매우 위험하고요. 비가 올 땐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예, 지금 한강도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불안감이 높은데요. 서울시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수 서울시 치수총괄팀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팀장님, 자 비상근무 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서울 지역의 강수량 네. 그리고 서울시의 피해 상황 어떻게 되나요? 예, 서울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271mm 이 비가 내렸으며 산이 많은 북쪽 지역인 도봉구에 407mm, 용산 마포 217mm, 약 200mm 강우량 편차가 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집중 폭우가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피해상은 지난 1일 도림천에서 안타깝게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 1명, 그리고 도로 포트홀 2,300건, 주택 붕괴 1건, 담장 붕괴 등 소규모의 피해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현재 서울에 한강을 비롯해서 여러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 주민분들께서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서울시는요, 43개 하천 중 관리가 필요한 18개 모든 하천에 대하여 출입 통제 중이며 팔당댐 방류량 18,000톤으로 수위가 상승되는 상황으로 강우가 지속되는 기간 하천 출입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과거 침수 피해 지역 현재 하천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의 과거 침수 피해 지역 34곳 가운데 5곳 정도는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하던데 이 지역들 대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예, 침수 방지 사업이 진행 중인 5개 지역에 대해서 저류조 설치, 하수관 신설 및 개량, 빗물바지 확충,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 현장별로 우선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여 단기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유역 변경, 하천 단면 확정 등은 2022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의 배수 펌프 시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시는 빗물 펌프장이 120개 설치되어 있으며 30년 빈도 98개소, 나머지 대부분 10년 빈도 중설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강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제 시설입니다. 자, 우리 하천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워낙 그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 행동 요령을 좀 전해주실까요? 예, 호우 등이 있을 경우 절대 계곡이나 하천 출입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빗물바지 덮개와 쓰레기를 제거해 주시고 계곡, 하천, 급경사 주변은 접근하지 말기 바라며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예보를 예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침수 또는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119로 전화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청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연결해서 교통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상황실의 이정환 경위님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시각 서울도심 소통 상황은 빗길의 영향으로 평상시 이 시간대보다 비교적 주행 속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동작대로 사당역 사거리 부근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는 남태령국에 이전부터 이수역 사거리 부근까지 긴 정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성산 2교에서 바라보는 내부순환도로 정체 모습입니다. 마장 방향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남교 부근까지 밀리며 이 홍남교 지나면서부터는 정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지만 정릉터널 부근에서 또다시 짧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심 안쪽 상황은 출근길 정체는 풀렸지만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 이전부터 동묘역 사거리 이후까지는 아직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구간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침수로 인한 주요 통제 구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양방향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일부 구간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의정부 방향이 녹천교부터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사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노들로에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동대로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둔촌 사거리 사이 통제며 다행히 이 부근 통제 여파로 인한 통제는 없습니다. 불광천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증산교 하부도로가 여전히 통제 중이며 사천교 지하차도도 통제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한강시민공원 출입 육관문 5개 지점이 통제 중이며 여의하리와 상류 IC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가 해제되는 곳도 있지만은 중랑천 수위가 잠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셔서는 안 됐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처 요령을 김시원, 최영윤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집중호우 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임진강과 한강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가 통제되고 침수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위험 지역을 확인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난센터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에다 태풍 하구핏이 남긴 강한 비바람까지 더해져서 새벽부터 중부와 서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데요. 다시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현재 비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의 상황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보다는 비구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강원도와 호남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 곳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에 무주 지역에는 26mm, 장수 지역에도 25mm의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구름의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장마전선과 합쳐진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이 중북부 지방을 지난 뒤에 지금은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비구름도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강한 바람도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요.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 이후에는 빗줄기가 차츰 약해지겠지만 주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남부 내륙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 곳곳으로도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날 걸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 늦게부터 비가 점차 그칠 걸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 많은 이로 홍수 위험이 큰 상황인데 위험 지역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 물이 크게 불어났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진강과 한강 유역으로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이 지역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임진강 물길을 따라서 파주와 연천 지역 그리고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에서도 지천까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과 비바람 위험 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강 지천인 왕숙천 상황입니다. 물이 크게 불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진광규 지점으로 홍수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도 커진 상태입니다. 안성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성천도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군문교 지점으로 계속 홍수주의보 발령 중이고요. 거센 물살이 흙탕물이 돼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화면도 부옇게 변한 상태입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한데요. 서해안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안에 있는 신진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 호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 북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비에 북한의 방류 그리고 서해 만조까지 겹치면서 임진강 수위가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임진강 상류 군남댐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 기자, 현재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현재 굵었던 빗줄기가 현재는 멈춘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임진강은 북한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연천을 지나 파주까지 이어집니다.
1시간 전인 10시 기준으로 현재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나왔는데요. 연천군 내 대피소엔 현재 주민 1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사이에는 주민 1,200명이 대피했었는데 아침이 되면서 대다수가 일터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던 대상은 연천군 군남면, 백학면, 왕직면, 이산면, 중면, 장남면 등 6개 면에서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대피소는 현재 2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백학중학교, 왕산초등학교, 진파나루 연수원, 증면사무소, 원당리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다만 연천군 관계자는 군남댐 등 일대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대피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군남댐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방류량, 또 만조 시각, 또 강수량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현재 그곳 지역의 호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군남댐의 모든 수문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거세게 황토색 강물이 방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부터 40m에 육박했던 군남댐 수위는 새벽 5시부터는 조금씩 낮아져 현재는 38.4m 수준입니다. 군남댐 관계자는 물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라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곳에 비가 잦아들더라도 북한에서 방류량을 늘릴 경우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산류인 경기도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북한이 며칠째 수시로 임진강 상류에 환감댐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면서 임진강 수위가 더 급격하게 오른 건데요. 통일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북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영 기자, 환강댐에서 흘려보낸 물이 제일 먼저 우리 필승교 쪽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환강댐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오전 10시 30분 현재 10.29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필승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시쯤 13.12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오늘 새벽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강댐의 방류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지어진 북한의 환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거리 임진강 상류에 있는데요.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 정도입니다. 북한에도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은 최근 환강댐의 수문을 여러 차례 개방했습니다.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6시간 만에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에 도달합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2010년 건설한 것이 군남댐인데요. 이 필승교에서 군남댐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이 군남댐도 방류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진강 하류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한탄강이 지나는 철원군 인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동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 북한의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도 현재 20일 가까이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에 며칠째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강원도 금강군의 모습을 보면 이 도로가 침수돼 흙탕물로 뒤덮여 있고 차들은 바퀴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도로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 곡창지인 황해도의 강우량이 집중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남측과 가까운 댐에서 추가 방류를 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환강댐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환강댐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일방적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접경적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 또 큰 규모의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 남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 전쯤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제 팔당댐의 한강 방류량이 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11시를 기해서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팔당댐에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인데요. 한강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으로 흘러들은 물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 팔당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준혁 기자,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팔당댐 수문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 15개 중에서 12개가 개방됐고 초당 18,000톤가량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수문 2개를 추가로 열어 방류량을 늘린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방류량은 오늘 오전에만 모두 3차례에 걸쳐 5,000톤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북한강 상류와 팔당댐 인근에 내린 비 그리고 경기도 광주 지역 지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이곳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상황들을 보면 북한강과 남한강 위쪽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방류가 더 늘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1시간 전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초당 18,000에서 9,000톤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다소 많아 수위는 조금 높아지는 추세인데 아직 제한 수위에는 1m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북한강 상류에 내린 집중호우가 한동안 이곳 팔당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입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전부터 늘어난 팔당댐의 방류량이 한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전 11시를 기해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은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번엔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강 홍수통제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민수 기자, 오늘 홍수특보가 새로 내려진 곳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부 지역에 비가 계속되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탄천과 경안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강남구 대곡교와 경기도 광주 경안고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서서히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특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광교, 호천 영평교, 파주 비룡대교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경보는 하천 수위가 70% 찼을 때 발령하는데요.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 정도 여유를 두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미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홍수주의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 한강 본류인 한강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북 괴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 연천군 사랑교에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이런 홍수특보를 한강 수계 19개 지점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이외의 지역에서도 항상 수위를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강원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한강 수계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강 수계에는 한강 중심부 수위에 영향을 주는 7개 주요 댐이 있는데요. 북한강 수계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이 있고 남한강 수계엔 충주댐, 그리고 두 강이 만나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에 팔당댐이 있습니다. 어제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었고 강원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현재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은 사실상 홍수 조절 기능 없이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한 쪽 상황도 알아봤는데 북한 쪽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접경 지역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네, 접경 지역 피해도 크지만 지금 현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하류 수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이곳 홍수통제소에서 11시를 기해 한강 본류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한강 홍수주의보는 기준점인 한강대교 수위가 8.5m를 넘을 때 발령하는데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12시쯤 이 수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본류에 대한 홍수특보는 2011년 7월 홍수주의보 이후 9년 만입니다. 내일까지 한강 수계댐들의 방류량이 계속 많을 전망이어서 추가 도로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수위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수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새 계속된 비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어서 한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도로와 공원에 가득 찬 흙탕물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마다 표지판과 나무가 어느 정도 보이는가를 두고 수위를 실감했는데 지금 보면 윗부분까지 거의 물이 들어차 표지판 글씨마저 가려진 모습입니다. 오전 10시 10분 기준 잠수교 수위는 10.94m로 수위가 10m를 넘긴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양강댐과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늘면서 수위는 오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과 한강공원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도림천과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출입 금지입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대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전 5시 50분에 탄천 대교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탄천 수위 역시 홍수 기준 수위가 되면서 인근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들은 가급적 주변을 지나시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서울 탄천 대곡교도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아 기자, 현재 서울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탄천에 이어 한강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뒤에 상황편을 보시면 현재 한강대교의 수위는 8.36m로 위험수위인 10.5m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오전 5시 50분이었고요. 한강대교에는 오전 11시에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에 그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강과 탄천 수위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의 70% 수준까지 수위가 올라가면 홍수 경보가 내려집니다.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아서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하수관로의 수위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강동구의 하수관로 수위가 80% 넘게 차올랐고 서초와 양천도 50%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소방서에 신고해서 양수기를 지원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발송하고 있는 재난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하천은 호우특보와 함께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시내 하천은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면서 수위에 상관없이 하천변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도 전해 주시죠. 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어젯밤부터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작대교에서 양화대교가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하남 방향으로는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부분 차단으로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원효대교 북단 구간이 침수 위험으로 통제됐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도 오전 2시 20분부터 양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부터 통제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부터 염창나들목 구간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잠수교와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개화 육관분도 현재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들길도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등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와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교통 통제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동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구경합니다.
이번 장마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KBS가 지난 5년에 걸친 집중호우 사망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시간당 60mm의 갑작스런 폭우. 도림천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은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물이 한 절반 넘게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처음 봤어요. 도림천에선 지난해 9월에도 8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사망사고 62건을 분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 급류 사고로 인한 게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휴가철에는 계곡에서 급속하게 유량이 늘어나는 돌발 홍수에 의해 야영장이나 계곡 물놀이를 하다가 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급류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비는 과거의 경험하고는 좀 다르게 오는 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았던 건 매몰 사고였습니다. 모두 13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이 이번 집중호우 때 숨졌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예년보다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쨍쨍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중적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비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산사태가 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올해가 특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빗길 운전과 차량 침수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폭우에도 무리한 작업으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이번엔 홍수 전문가를 모시고 이 위기 상황 어떻게 잘 넘겨야 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석환 박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11시를 기해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다음 오전 5시 50분에 양재천과 이제 합류되는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특히 이제 한강대교 홍수주의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한강대교라는 지점은 네. 저희가 아주 많이 다니는 다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다리라는 의미보다도 한강대교는 그 홍수 관리에 있어서는 한강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 예, 네. 서울시의 중심에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나 그제 그 팔당댐 방류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네. 팔당댐 방류라는 거는 서울에 홍수 위험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예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다는 의미는 수도권이나 서울, 특히 서울이 위험에 당면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서울이 상당히 홍수 위험에 아주 높은 단계에 와 있다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본류라는 의미, 한강 본류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큰 한강의 줄기를 본류라고 하고요. 그 이제 지류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한강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교구 지점에 들어오는 탄천이든 뭐 안양천이든 이런 네네.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탄천 상류 쪽에서 상당한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게 한강 본류 지금 한강대교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문제는 이런 지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홍수량들이 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막혀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범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수준의 위험보다 상당히 더 위험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 한강 수위가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돼서 아니면 더 높아진다거나 한다라면 실제로 많은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제 본류는 어찌됐든 간에 홍수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류나 지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류 부분은 실제로 저희 많은 생활 공간들이 지류 산책로도 있고 운동하시는 곳도 예,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이라는 공간보다는 의미보다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와서 위험 단계가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피해들은 지류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빈도가 많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지류 근처에 가거나 특히 지류에 보면 세월교나 이런 작은 낮은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몇 분 안에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서 원류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문자를 받으시고 또 방송을 보시면서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고 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서울시에서도 뭐 34곳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서울시에 이제 침수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게 한강에 홍수지보가 발령이 되다 보면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 피해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지대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은 당연히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저지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어디가 저지대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정보력이 부족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지대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다른 부분들이 제 위치보다 높다라면 높게 보이면 네. 여기가 저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넓은 범위의 어떤 저지대 구역이 있기도 하지만 네. 스스로 시민들 자체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 저지대 판단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신 아까 수십여 개의 그 저지대 들은 주로 이제 좀 넓은 범위고요. 주로 하천, 아까 말씀하신 지류하천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변이나 탄천변.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강남이라든가 어떤 상습 침수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교통에 또 집약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침수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과잉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팔당댐 상황을 봤습니다만 비는 지금 소강 상태이지만 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류량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팔당댐 같은 경우에는 그 저류 우리가 얘기하는 저류 용량의 대부분들은 그 가둬두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이제 나가야 되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내보내야 되는 기능이고, 근데 저희가 팔당댐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들은 그 상류에 있는 그 소양강댐이 방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소양강댐은 북한강 쪽에 있기 때문에 어제 철원같이 그 북한 강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결국은 소양강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 보면 소양강에서 방류가 상당 부분 지속되거나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북한강, 남한강 문제는 그것들이 합류돼서 결국은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진다라면 앞으로 상당히 좀 위험이 증가할 그런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를 보면 좀 이상 기후와 관련이 돼 있어서 워낙 장시간 동안 일정 지역에 또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까지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뭐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는 높은 단계의 위험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배수 체계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류 부분에 지금 홍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여서 하류 쪽으로 오는데 이런 하류 쪽으로 몰려오는 것들이 일부 한 지점에서만 발생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누적이 되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 부분이 조금만 남아있어 수도권에 또 폭우가 발생을 해서 홍수가 겹쳐진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삼중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번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만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대피를 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강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진강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인데 지금 한강 때문에 방류량이 조금 줄은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대별로 좀 비룡대교 지점을 보니까 홍수 경보 상황이 앞서 오전 시간에는 홍수 대경보 지점까지 갔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임진강 상황은 현 시점에서는 한강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비상사태고요. 이미 어제부터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게 유지되거나 또 초과할 그런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비룡대교라는 이 지점은 어찌 보면 그 임진강에 있어서는 최상류에서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이 지점에 우리가 경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홍수 위험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한강 하류부에 지금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기 서부에 파주나 그다음에 연천 이쪽에 계신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피해가 났지만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겠습니다. 특히 임진강 같은 경우에 공유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방류, 또 강우량, 또 만조 시간 같은 것들. 만조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시간대가 있죠. 네, 어떤 것들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서 밀려 들어올 때를 만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강 같은 경우 그리고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본류하고 지류의 관계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하류부에 있는 강들은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배수 효과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좀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조 시기가 되다 보면 실제로 위에서 많은 양의 홍수량이 내려오게 된다면 실제 그 물들이 정체가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피해가 커지거나 지속될 그런 확률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 이제 KBS가 5년간의 이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들을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급류 휩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몰 사고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고 산사태 위험 같은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홍수 위험도 가장 심각한 단계지만 산사태 위험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우가 온 상태에서 이 지금 땅 밑에 지금 수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흙들이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산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가장 그 우리가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결국 산사태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재난방송센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현재 비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보다는 비구름의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강원도와 호남 그리고 영남 내륙 쪽 곳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무주 지역에는 26mm, 장수 지역에도 25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의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해져 지금은 장마전선과 합쳐진 상태입니다. 저기압의 중심부가 지금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비구름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지금은 동쪽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요. 오늘 오후까지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 이후에는 빗줄기가 차츰 약해지겠지만 강원도와
영남 지방으로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울 경기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지나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수도권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화됐다가 보시는 것처럼 내일 다시 강해집니다. 내일까지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자,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온 지역 상황, 현장 상황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물이 크게 불어난 곳은 임진강과 한강유역입니다. 새벽부터 또다시 이 구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임진강 물길을 따라서 연천과 파주 지역, 그리고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 한강, 지천까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과 비바람 위험 지역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왕숙천의 상황인데요.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진광교 지점으로는 지금 홍수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군문교 지점으로도 계속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거센 물살이 흙탕물이 돼서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한 비바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바람 지금 강한 곳도 살펴볼까요? 네, 지금 주문진 지역입니다. 비바람의 중심부와 가까운 동해안 지역으로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화면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지금 이 지역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내렸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신진항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바람은 초속 10m 안팎으로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경기 북부 지역 상황도 전해드렸는데 밤사이 경기 남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강 곳곳의 수위도 많이 올라가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부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영덕 기자,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쪽 하천 수위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경안천은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해서 광주를 거쳐서 팔당호와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오전까지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서 하천 주변 산책로 등이 모두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이곳 경안천의 수위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3.13m인데요. 오늘 새벽 5시 반쯤에는 수위가 1.5m 정도에 불과했지만 새벽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났고 오전 6시 5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 40분쯤부터는 홍수주의 기준인 4m를 넘겼지만 지금은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도 매몰과 붕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산사태로 2명이 매몰돼 119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였고 광주에서도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지난 2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이후 5일째 장대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성과 이천 등 다수의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복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차도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어졌었는데요. 화성시 청원리 고속도로 주변과 동탄 지역 지하차도 곳곳에 차량 운행이 제한됐었고 안양, 대한, 수촌, 비산, 내비산교 하부도로 등이 통제됐었습니다. 특히 안양천과 오산천 등 상당수 시내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주변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경안천변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임진강에 홍수특보가 발효가 되면서 파주 연천 지역 주민들 지금 많이 대피해 계십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파주시 저지대 지역에 긴박한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어 저지대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내려진 갑작스러운 대피령. 주민들은 분주히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줌마! 아니 전화 받아야 돼, 전화. 대피하셨나?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가게 주인도 시장 상인도 부랴부랴 짐을 싸 대피할 채비를 마칩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파주 문산읍과 적성면, 파평면의 저지대 지역으로 모두 임진강의 본류 또는 지류와 맞닿은 곳입니다.
인근 학교와 교회 등에 차려진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 과거 임진강이 범람해 수해 피해를 겪었던 지역인 만큼 더욱 걱정이 큽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또 속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막. 그때 놀란 게 지금도 놀래가지고. 파주보다 좀 더 북쪽 임진강 상류에 있는 연천군 역시 어제 저녁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에 진입은 안 되고 그냥 집사람이 그저 통장 있는 거 2개만 갖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동네 못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죠. 연천에서는 백학면과 군남면, 미산면, 중면, 왕직면, 장남면 6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역시 모두 임진강 인근 저지대 지역입니다. 임진강의 범람 가능성을 가늠하는 비룡대교의 수위는 새벽에 대홍수 경보 단계인 심각 수준에 육박했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대피 대상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도 저희 KBS에는 비 피해 상황을 담은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이 마을과 논밭들이 잠긴 모습들 시민분들께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조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건물 한 동만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아 이곳이 캠핑장이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봇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작물도 보이는데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논밭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을 주민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길이 끊기면서 자동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가량 물에 잠긴 축사 안에는 소 한 마리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차오른 물에 소들은 미처 대피조차 못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컨테이너를 한 남성이 지켜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컨테이너. 얼마나 강한 물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이번 장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된 토사 유실 사고도 많았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성영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진입로가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고추밭은 절반 넘게 산에서 쏟아진 흙에 묻혀 있습니다. 뒷산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 일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옹벽 아래는 무허가로 개발된 뒤 2년 넘게 방치됐던 곳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변에 이제 난개발해놓은 상태에서 흙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허가를 받고 준공된 태양광 시설도 산기슭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태양광 시설을 떠받치던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빗물과 함께 쏟아진 토사가 젖소 목장을 덮쳤습니다. 관련 법규를 지켜 축대와 옹벽을 쌓았지만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허가 내서 다 감리 받아서 한 공사니까 나야 믿고 여태 있었지. 관할기관에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산사태 위험을 키웁니다. 이곳은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존유치라든지 부화유치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대상지로 그렇게 관리를 했던 데였어요. 지난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밤사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2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충청과 경기 지역 일부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우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밤사이에 사망자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인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실종된 사람도 11명이고요. 부상자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피해 현황이 방금 나왔는데요. 이재민은 현재 990여 세대 1,600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880여 명은 아직 임시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우려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도 4,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더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1,800여 채와 축사나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 도로와 교량은 1,0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도 8천여 헥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도 선포가 가능할 전망인데 대통령 최종 선포까지는 절차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요.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충주와 제천, 또 경기 이천 등 1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도 덜고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재난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수 있고요. 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지난 3월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올 것 같아서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대부는 추가 피해에 대비해서 저지대 주민과 행락객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해 우려가 클 땐 불필요한 외출, 또 야외 작업은 금물입니다. 특히 여러 날 계속된 비로 산사태와 집안 붕괴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비탈면이나 절기지 부근에 절대로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셔야겠고요. 개울이나 하천변, 해안가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재난 방송에 귀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교통 통제가 많습니다. 이번엔 서울지방경찰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경 상황실 이정환 경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각 서울도심 상황 빗길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주행 속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잠시 한산한 구간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사당역 사거리 부근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 남태령국의 부근은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남교에서 성산램프 사이 짧은 정체 외에는 대부분 구간 수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상황은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 이전부터 동명역 사거리 이후까지 정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구간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침수로 인한 주요 통제 구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양방향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일부 구간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의정부 방향이 녹천교 부근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사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노들로에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동대로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둔촌 사거리 사이 통제되며 다행히 이 부근 통제 여파로 인한 정체는 없습니다. 불광천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증산교 하부도로가 여전히 통제 중이며 사천교 지하차도도 통제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한강시민공원 출입 육관문 5개 지점이 통제 중이며 여의 하리와 상료 IC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일부 통제 구간이 해제될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일부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아직은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하실 때는 혼잡을 피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시간 가구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엔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집중호우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